이번 시간에는 홍길동전 두 번째 시간으로 교과서 더 읽어보기에 있는 본문 내용 위기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소설의 특징 살펴봅니다. 시기로 본다면 고전소설은 1894년 갑오개혁 이전의 작품을 고전소설이라고 하고 그 이후의 작품을 현대소설이라고 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894년 이전을 고전, 그리고 1894년부터 1917년까지를 약간 과도기적인 형태의 신소설이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1917년 이후를 이제 현대소설, 근대소설로 보기도 합니다. 1917년에 이광수의 무정이 발표되는데요. 무정을 거의 근대소설의 이렇게 출발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구분할 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고전과 현대 이야기할 때는 1894년을 기점으로 고전, 이후를 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최초의 한문소설이라고 하고요. 허균의 홍길동전을 최초의 한글소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작품보다 그 이전에 쓰여진 작품이 이제 발견이 된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고전소설의 작가는 흔히 작가 미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김시습과 허균 같은 경우는 작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작품이 이제 미상이라는 거고요. 춘향전이나 토끼전, 흥부전, 심청전 이렇게 이제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가 이제 작가 미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체는 문어체, 운문체, 낭송체라는 말을 쓰는데요. 문어체는 고전소설은 글 쓰는 투가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말하는 것과 글 쓰는 방식이 달랐다고요. 현대소설은 말하는 것과 글 쓰는 것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말하는 것 구어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소설은 언문일치, 말과 그 글이 하나가 됐다면 고전소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문체는 마치 시처럼 3사 내지 4사조의 이렇게 율격을 갖고 있는 그 소설들이 좀 여러 편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체라는 말을 썼고요. 낭송체는 이제 낭송하기 편하다고요. 그런 문체를 가졌다고요. 고전소설이. 구성을 본다면 일대기적 구성이 많고요. 일대기적 구성 그러면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흔히 출생부터 사망까지 다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현대소설은 그렇지 않고 필요한 시기만 집중적으로 이제 적는 경우가 많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걸 순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순행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행과 반대는 역행 또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역순행인데 이제 현대소설은 역순행으로 그 전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건은 고전소설은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드러납니다. 이에 비해서 현대소설은 필연적이고 현실적인 요소가 많고요. 시점은 고전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다 적어내는 방식입니다. 마치 서술자가 신처럼 등장인물 및 작품의 전반에 개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권선징악적인 내용이 많은데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내용이어서 착한 사람이 결말에는 결국에는 이제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내용입니다. 결말은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행복한 결말, 그래서 이렇게 시련을 겪던 주인공이 결국에는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작품도 있습니다. 운영전의 경우는 비극적인 결말인데요. 운영전은 좀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등장인물은 대체로 평면적인 성격 변화가 별로 없는 인물들이 대부분이고요. 전형적 그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현대소설은 성격도 변하는 입체적이고 그리고 계층을 대변하기보다는 그 인물 고유의 특성이 드러나는 개성적인 인물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합니다.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은 1569년에 출생해서
1618년에 사망한 조선중기 문신이자 소설가입니다. 1569년 허엽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역시 시문에 뛰어났고 또 시문에 뛰어난 허난설원의 남동생이기도 합니다. 5살 때 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9살에 시를 지을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3당 시인 중에 한 사람인 당나라풍의 시를 지었던 유명한 세 사람 중에 한 명인 이달에게서 시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서자를 차별 대우하는 사회제도에 반대하였고 광해군 때 영모에 가담했다는 죄로 차명을 당하였습니다. 홍길동전, 한년참기, 한전록 등이 있는데요. 호민론이란 글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면 읽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읽어보기 118쪽입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의 문인인 허균이 지은 고전소설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이 어떤 갈등을 겪는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주목하여 읽어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홍길동전은 고전소설이기 때문에 모르는 낱말도 많아서 낱말에 주의하면서 또 등장인물 그리고 어떤 갈등이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 지금까지의 이야기 살펴봅니다. 홍판서의 아들인 홍길동은 열심히 노력하여 높은 학식과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갖추지만 서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그러던 중 집안에 자신을 해치려는 흉계가 있어 이를 물리치고 집을 나온다. 홍길동은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알아보고 스스로 부하가 되고자 하는 도둑들의 청을 받아들여 도둑무리의 우두머리가 된다. 지금 앞부분 이제 줄거리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홍길동이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홍길동은 홍판서의 아들이라는 게 이제 제시되고 있고요. 주인공. 인물 제시되고 있고 또 서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였는데요. 서자는 본부인이 아닌 첩의 자식 일대 서자라는 말을 씁니다. 홍길동의 엄마가 춘섬인데 홍판서의 시비라고 지난번에 소개를 먼저 해드렸는데요. 서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당대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적자와 서자를 차별했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서자는 호보형을 할 수 없고 벼슬길에 오르기 어려웠다고 하였습니다. 호보형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서자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해서 길동이 홍판서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대감 이라고 하고 자식일 경우에 아버지 앞에서 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홍길동은 소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대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벼슬길에 오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흔히 문관의 그 시험을 과거를 볼 수 없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하였습니다. 흉계라는 말이 나왔는데 흉악한 그 계략을 이야기하고요. 홍길동은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교과서 본문 내용 봅니다. 길동은 이 도둑의 무리를 활빈당이라고 하고는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각 읍의 관리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재물을 빼앗고 혹 집안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왔다. 그는 백성의 재물은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않았으며 나라의 재물 또한 손대지 않았다. 어느 날 길동이 활빈당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합천 해인사의 재물과 함경 감사의 밭 곡식을 빼앗아서 우리 소문이 널리 퍼진 바 관군이 내 이름까지 관아 문 앞에 붙였으니 오래지 않아 잡힐 것이다. 그대들은 내 재주를 보라 라고 하였는데요. 우리 지금 본문은 전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단은 지금
지금까지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홍판서와 12춘섬 사이에서 태어난 홍길동은 천비소생이라는 것 때문에 천대를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의 흉계 때문에 결국에 집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길동이 결국에 이제 도둑의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그 도둑 무리를 활빈당이라고 이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활빈당은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무리, 달리 말해서 의적인데요. 탐관 오리들의 재물을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의로운 이제 도적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에 관리 가운데 부정한 재물을 얻은 사람, 탐관 오리의 재물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활빈당을 의적이라고 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길동은 자신과 7명의 길동을 팔도에 하나씩 흩어지게 하고 각각 수백 명을 거느리고 다니게 하였다. 그러니 어느 길동이 진짜 길동인지 알아낼 도리가 없었다. 이들 8명의 길동이 팔도를 돌아다니며 요술로 바람과 비를 불러일으키고 각 읍의 곡식을 하룻밤 사이에 종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며 서울로 가는 복물을 보이는 대로 뺏으니 온 나라가 홍길동 이야기로 떠들썩하게 되었다. 이에 팔도의 감사가 일시에 서울의 임금께 장계를 올려서 홍길동을 잡기 위해서는 포도청 군사를 동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 길동이 7명의 길동을 팔도에 하나씩 흩어지게 했다라고 해서 분신술을 사용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몸이 여러 개의 몸으로 나타나게 하는 술법인데요. 고전 소설의 특징인 비현실적인 요소, 전기적인 요소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는 비현실적인 기이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종적도 없다. 그럼 종적은 흔적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낱말, 복물, 서울로 가는 복물 그러면 되게 이제 예전에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라가게 하는 그 물품을 복물이라고 하고요. 서울의 임금께 장계를 올려라고 했는데 장계라고 한다면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8명의 길동이 팔도를 돌아다니며 요술과 바람과 비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서 도술을 부리는 모습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비현실적인 요소입니다. 전기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포도청이란 낱말이 드러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 범죄자를 잡거나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까지는 홍길동의 비범한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술을 부리거나 분신술을 사용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지금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비범한 능력 때문에 홍길동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여기까지가 글의 구성상 전개 부분입니다. 홍길동이 활빈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 118쪽 10줄부터 119쪽 11줄 메모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이어서 살펴봅니다. 임금이 장계를 보고 크게 놀라 말하기를 이 도둑의 용맹과 술법은 옛날 치유도 당하지 못하겠구나. 아무리 신기한 놈인들 어찌 한 몸이 팔도에서 한날 한시에 도둑질을 하겠는가. 이는 보통 도둑이 아니니 잡기가 어려우리라 하고 좌우 포도청 군사들을 함께 내보내 도둑을 잡으라 하였다. 지금 임금이 장계를 보고 그랬는데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장계란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서 이제 홍길동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임금이 이 홍길동은 옛날 치유도 당하지 못하겠다. 치유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치유란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인물로 용맹하고 싸움에 능해서 전쟁의 신으로 받들어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치유도 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신기한 놈이들 어찌 한 몸이 팔도에서 한날 한시에 도둑질을 하느냐. 보통 도둑이 아닌 잡기가 어려우리라 라고 하면서 포도청 군사들을 내보내서 도둑을 잡으라고 합니다. 임금은 다시 팔도 감사들에게도 길동을 잡아들이라 어명을 내렸으나 아무도 잡을 수 없었다. 혹은 높은 벼슬아치로 변장하여 수레를 타고 다니고 혹은 암행어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탐과 놀이를 벌하는 등 여러 모습으로 변장하여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므로 누가 홍길동인지 알기 어렵고 알았다 하더라도 뒤를 쫓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 신출기모라는 홍길동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탐관오리 그러면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서 탐내어 빼앗는 타락한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탐관오리를 벌하는 홍길동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신출기몰이란 말 쓸 수 있는데요.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그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없을 만큼 자유자재로 나타나고 사라질 때 쓰는 말입니다. 지금 홍길동의 그 비범한 능력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 이어서 살펴봅니다. 이에 임금이 크게 노하여 말하였다. 이놈이 아마 사람이 아니고 귀신인 듯한데 누가 능히 그 근본을 짐작하겠는가. 신출기모라는 홍길동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 것 같은데 홍길동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근본 그러면 자라온 환경이나 혈통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이제 혈통, 어떤 집 자식인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그러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나서며 아뢰었다. 홍길동은 전임 2조 판서 홍모의 서자요 병조자랑 홍인영의 서재이오니 이들 부자를 부르시어 물어보시면 자연 알게 되실 줄 아옵니다. 라고 해서 홍길동이 전임 그러면 이전에 그 임무를 맡았던 그 사람이나 그 인물을 얘기하는데 예전에 이조판서 맡았던 홍모의 서자예요 라고 해서 홍모 그러면 홍아무개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개는 어떤 사람을 구체적인 이름 대신에 이르는 말 홍모씨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서자고 병조자랑 그러면 병조의 정육품 벼슬인데요. 병조의 정육품 벼슬아치는 홍인영의 서재다라고 해서 서재 그러면 아버지 그 첩이 낳은 동생. 지금 홍길동은 홍판서의 12인 춘섬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서재다라고 해서 홍길동의 그 가족 관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홍판서였고 형은 홍인영이다 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홍인영을 경상감사로 임명하여 홍길동을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 홍인영은 자수를 권유하는 글을 곳곳에 붙여놓고 길동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린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영문 밖에 와서 감사 뵙기를 청하였다라고 하였는데요. 지금 영문 그러면 어떤 병영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지금 홍인영을 찾아오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내용상 구성 단계는 위기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 조금 전에 전개 부분 살펴보았고 전개에서는 홍길동이 활빈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었고 지금 위기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임금이 홍길동을 잡으라고 명령을 하지만 잡지 못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쪽 둘째 줄부터 120쪽 아홉째 줄까지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운 고전소설의 특징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전소설은 흔히 구성은 일대기적 구성이 많고 순행적인 구성이 많고 인물의 유형은 전형적이고 평면적이라는 것 그리고 사건은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고 결말 처리는 행복한 결말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며 주제는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은 시기상
1894년 가보개혁 이전에 나온 작품을 고전소설이라고 한다고 했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내면이나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에 이제 개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대 소설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또 문체의 특성으로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 쓰는 투가 따로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어체, 낭송체, 운문체 이런 요소들 이야기했는데요. 필기하셔야 합니다. 고전소설 특징도 필기하시고 책에 낱말 뜻은 나와 있으니까 그 외에 단계별 내용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나머지 절정과 결말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